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후반기 국회 오늘 드디어 문을 엽니다. 본회의 열고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일반 회사원들은 여름휴가 일주일 다녀오는 것도 윗사람 눈치 보이고 동료랑 안 겹치게 날짜 조정해야 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무려 한 달 하고도 보름을 허송해버린 국회. 이제는 쉴 틈이 없습니다.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만회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각 정당의 사정을 들여다보자면 정말 입법 활동에 온전히 열중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당들도 있죠.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어제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을 발표했는데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된다 안 된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그야말로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글쎄요, 당 집안 싸움에 겨우 열린 국회 또 개점 휴업 상태 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네요. 오늘 첫 순서는 이 후보 5명 중에 1명 직접 만나보죠.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돼요? 네, 빨리 다시 만나자는 김정은의 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전문을 트위터에다 공개했어요. 친서의 전문 공개,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게 좀 이례적인데요. 예. 이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이네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받아온 친서에는요, 김 위원장이 북미 간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남다른 노력에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빨리 만나자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얘기예요. 맞습니다. 다음 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 확신한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주 멋진 글로 위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폼페이오가 북한 갔다가 돌아가면서 그 뒤통수에 대고 북한이 강도적인 비핵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거 완전 틀어진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친서를 받아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러네요. 네. 그 비핵화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빠졌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거들기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감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협상 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비핵화 의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핵화를 성취하려 한다는 점을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몇 시간 안에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랬잖아요. 이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비핵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약간의 잡음처럼 보이는 거는 일종의 밀당이라는 이런 뉘앙스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큰 그림은 하여튼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미군 유해송환 회담이 원래 예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연기가 됐어요. 네, 이번 주 일요일로 미뤄지긴 했는데요. 뭐 북한에서는 격을 높이는 다른 차원의 회담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시그널로까지 해석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친서 공개 큰 뉴스였고, 다음 포인트요. 네, 공시 누락은 고의, 분식회계는 판단 유보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왔는데 네. 배경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난 2011년에 설립된 뒤에 계속 적자이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에 갑자기 2조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변경한 데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 이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는데 그렇죠.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요. 그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식회계라고 규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반쪽 결론을 내렸는데, 그리고 금감원에 다시 감리해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뢰도는 흠집이 났지만 상장 폐지의 악수는 면하게 됐네요. 이게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이 다시 감리를 해보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뭐 제대로 될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음 포인트 짧게 갈까요? 네, 더 죽어야 할 자유한국당입니다. 폭망했다고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인데 더 죽어야 된다고요? 어젯밤 상황을 보면 좀 동감하실 텐데요. 어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논의는 김성태 대행의 거취 문제로 흘렀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니까 김 대행은 본회의장 누드 사진 봤을 때 파문을 누가 막아줬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고요. 내가 막아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의총장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김성태 대행은 의총 뒤에 차라리 쇄신과 변화를 그만두자고 고백하자 우리는 더 죽어야 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잠시 후에 그 최종 비대위원장 후보 5명 어쨌든 발표했잖아요. 네. 박찬종 변호사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을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제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수 정당의 제거는 우리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비대위를 띄워내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지금 국민대 명예교수죠. 예상대로 포함이 됐고요. 한국당의 초선 의원인 김성원 의원과 전희경 의원, 그리고 전 중앙대 총장인데 지금은 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용구 전 총장.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하나 보였죠. 바로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이 박찬종 변호사는 당 자체 추천 명단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국민 공모를 통해서 깜짝 발탁이 된 거랍니다. 자, 박찬종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예. 그 후보 5명 명단으로 발표해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예. 갑자기 연락 받으신 거군요. 예. 일반 공모를 받을 때에 저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저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중앙당 SNS 상으로.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오길래, 예. 발표도 좋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조금 놀라진 않으셨어요? 전화 받고?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비대위원장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예, 그렇군요.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20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예. 이 정치에 관한 제 꿈이 예. 저는 실패한 정치인이거든요.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도 못했으니까 실패했죠. 예, 낙선하셨죠. 실패한 정치인이지만은 20년 동안 야인 생활하면서 이 정당과 국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계획에 관한 제 일관된 생각을 늘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계기에 예. 내가 그런 생각을라도 좀 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오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셨고 네. 바로 수락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폭망한 상태거든. 폭망했죠. 예, 완전히 망한 상태. 누구 말하면 이게 저는 현재 당원이 아니지만은 예. 이 제1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니까 그럼 이 원인이 확실히 뭔지를 진단해갖고 예. 제대로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수락했던 겁니다. 제1야당의 폭망은 국민적인 불행이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뭔지를 아느냐 하는 데 의문이 있어요. 핵심적 원인은 제왕적 대표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대표 체제가 너무나 몰려 있습니까? 힘이 거기에? 그렇지. 이게 뭔가 하면 당권이라는 거, 공천권과 당론 결정권이 대표에게 이렇게 집중됐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대표 자리를 두고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나쁜 전통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천권 쥐고 있는, 당의 전권을 쥐고 있는 당권을 내가 줘야 된다. 대표가 우리 계파가 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을 위배하고 있어요.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예.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개파 투쟁 조직화 해버렸거든. 그리고 이거 헌법에 위반되니까 정당 해산 사유들에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부차적으로 더 문제는 예. 공천권을 움켜쥐고 국회의원을 예.
그 자의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원체 봉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판이 되고 국회의 기능까지도 이걸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왕적 당 대표 체제를 지금 없애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식으로 중앙당에는 관리위원장만 두는 겁니다. 공천권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하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권 분쟁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때는 중앙당에서 심판하는 중앙당은 이런 기능만 갖게 되고 모든 것은 당론 결정권과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은 국회에 다 넘겨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완전히 국회의원들에게. 지금은 이게 제왕적 대표 체제니까 대표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게 당론이 되고 다음날 저 말하면 또 당론이 되고 그러니까 말이 실수되면 당 전체의 신뢰가 깨지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선이다 초선이다 중진이다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뽑힐 때 국민 대표자로 뽑혔는데 그 국회에 가서 개파 투쟁 당권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명성을 쌓고 대통령 후보도 되는 거 이거는 삼김시대로 끝장을 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상향식 공천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죠. 총선 무렵, 선거 무렵 되면은 얘기 나오는 상향식 공천제.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말입니다. 이걸 하시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건 역시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비대위원장한테. 지금은 총선이 2년이나 남아서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들 뭐 힘도 없고 칼은 칼인데 빵칼만 휘두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도 개혁이 아니고 인적 청산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혁안을 당헌에 이게 반영을 해서 당헌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부위에서 통과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그 순간부터 제왕적 대표체제가 아닌 아주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공천권이 없더라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만일 비대위원장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안을 1차적으로 설득해서 당헌 개정안을 만들어가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날부터 자유한국당이 변하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의원들이 동의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향식 공천제에 대한 반발이 사실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게 당 대표를 노리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를. 그분들은 더 반대하죠.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없어져 보니까 허전하겠지요. 그러니까 뭐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국민의 힘을 등에 업어야지요. 그게 CBS 프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국민의 힘을 등에 업는 하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것부터 바꿀 거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당에서 이 조건을 안 받아들여 준다면은 그 비대위원장 자리도 수락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이게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작부터 한다면 그건 다시 내가 재고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왕적 당대표제 이걸 손보는 게 지금 한국당에선 제일 시급한 일이다. 내가 들어가면 그것부터 하겠다.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안은 말이죠. 우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끼친 그 실망감을 집단적 석고대제다. 집단적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는 이 당을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쇄신의 첫 발걸음을 떼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정도 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자유한국당 싹 바뀌었네. 완전 새로워졌네. 다시 신뢰 줘야겠네. 과연 이럴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어서요.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거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다음으로 물론 인적 청산이 그 부수에서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납득할 만큼.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이 폭망 상태에서 헤쳐나올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근데 외부 비대위원장 모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체를 또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도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 의원들이 그런데 어제 한국당 의총도 뭐 난장판 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정말로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받아들이지조차 않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지금 제가 이런 안은 그 내부가 아니고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사람 위원장을 맡아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종전 방법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또 피 터지게 싸우게 내버려놔야죠. 폭망한 데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지금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5인에 들어있는 박찬종 변호사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아예 이 자체를 좀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보수였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보수세요? 저는 현재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거나 보수 진보에 대해서는 오용, 잘못 사용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는 것을 남용하고 있다.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라고 하는 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정립돼가 이 정도만 이걸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은 보수를 창출할 단계다. 창출되지 않은 보수가 없는데 거기서 정책의 완급을 두고 진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보수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국당에? 그렇죠. 자리 잡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썩고 변들고 무슨 종북이고 이래서 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통탄할 일이다 이게. 저보고 얘기하라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도 잘 되고 골고루 잘 돼야 우리의 날개가 튼튼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걸 테니까요. 건전한 개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찬종 변호사,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5명 안에 최종 후보로 오르신 분이에요.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5명 나왔거든요. 여러분 5명 중에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 또 추천 이미 다 받았잖아요. 105명. 아니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보내주세요. 저는 발표하겠습니다. 김성환 씨 또 마음속에 혹시 품은 사람이? 제가 바라고 싶어서 어떤 분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그분이요? 네. 그분이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월간 정두원 있거든요. 네. 정두원 전 의원 의견 잠시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실 겁니다. 들어보기로 하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용훈 부장판사가 판결 선고 직전에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죠. 사법권 남용 안 했다. 재판 중에 사적 해명한 부장판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재판이 뭐였냐면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재판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재판장인 이용훈 부장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직전에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말이요? 제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화해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를 지적한 얘기예요. 사흘 전 경향신문 보도한 기사. 그걸 지목해서 한 말이죠. 맞습니다. 그걸 일종의 반박한 건데요. 기사의 요지는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때 대한변협 회장의 뒷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관리국장이기 때문에 그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랬던 당사자가 박근혜 청와대 문고리 특활비 재판을 맡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 문제 제기를 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명도 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예, 판사가 재판정에서 이런 개인적인 의견 말했다는 게 그렇죠. 자기 신상에 관한 예. 어떤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재판정인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입니다. 혹시 요즘 이제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미스 함무라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스 함무라비 이 드라마 알죠? 문유석 판사, 현직 판사가 저 시나리오 맞아요, 작가로 맞아요. 저희 문유석 판사한테 지금 섭외 넣어놨어요. 요즘 뭐 책도 베스트셀러 올라있더라고요. 예, 이분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서 지금 섭외 넣어놓고 조만간 모실 건데. 이게 드라마의 내용은 그거예요. 판사들의 고충이나 뭐 인간적인 고뇌 이런 걸 이제 그렸던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재판을 할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재판할 때는 사적인 감정풀이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게 해요. 판사의 제1 조건이죠. 객관적이고 냉정을 잃지 않을 것. 그래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영훈 부장판사는 어땠습니까?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장소로 재판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만약 언론 보도를 반박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언론사 기자한테 항의를 하든가 아니면은 공보판사 있잖아요. 법원마다. 공보판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할 수 있어요. 해명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재판정에서 판사복을 입고선 얘기하는 게 과연 적당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반발했는데요.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 신상에 관한 언론 대응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해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걱정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입니다. 해명한 게 의혹을 더 키웠다고요? 네. 이 부장판사가 어제 이런 말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것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 드릴 수 없다. 특활비 뇌물 사건이 빙빙 돌려서 얘기하긴 무죄로 했는데요. 판결되는 것을 불만 삼아서 이런 보도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몇 번 돌린 거예요. 근데요,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에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이 부장판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어제 문고리 3인방의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 중에서 국고손실 방조는 유죄, 뇌물은 무죄 판결을 줬어요. 한마디로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은 세금을 다른 데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거니까 국고 손실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돈은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뇌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부장판사는 내가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하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판결했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로 저는 해석이 되던데요. 어떻게요? 그 걱정으로 한 말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자신이 그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니까 뇌물죄 무죄 판결을 했으니까 이런 오해를 살까 봐 걱정돼서 했던 거였구나. 실제로 그랬었구나라고 오해를 오히려 더 많이 살 수 있게 한 말이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판결로만 간단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걱정해서 한 말이 그럼 그렇지 오히려 더 키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사법농단 재판의 전초전일까 두렵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이 부장판사가 보인 모습을 보면서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뭐 대법원 하드디스크 넘기는 문제로 검찰과 실랑이 벌였잖아요. 만약 전현직 대법관이나 판사들이 줄줄이 기소돼서 재판을 하면 누가 재판합니까? 판사가 하죠. 판사가 하죠. 그 판사 중에 지금 의혹을 받은 판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적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번처럼 오해사하지 말라 어쩌다. 그 부분이 참으로 걱정된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시민, 유승민, 홍준표, 류여해, 반기문 이런 이름 나오네요.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제가 1부 끝 무렵에 반기문, 유시민, 유승민, 홍준표, 류여의 이 이름을 쭉 불렀는데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리 뉴스쇼에서도 추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했더니 보내주신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 중에 정두원 전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유시훈 청취자님 외에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월간 정두원 있는 날입니다. 연락을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왔는데 거절을 하신 건지 제가 직접 질문을 해보죠. 어제요. 전국의 편의점주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와 있는데 왜 전국의 편의점주 대표단이 이렇게 만났는지 특히 거기서 구호가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이길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의 축구도 결산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감독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가 큰 고민인데요. 한준희 해설위원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요. 전국의 편의점 가맹주들 서울에 모였습니다. 눈에 띄는 구호가 차라리 우리를 잡아가라 이거였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있어오던 일이고 노동단체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봤어도 편의점주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 처음 봤는데요. 이유를 직접 들어보죠.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의 공동대표세요. 성인재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인재입니다. 네, 편의점을 어디서 운영하십니까? 지금 역삼동과 논현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는 하루 문 닫고 가셨어요? 저희 와이프가 와서 대리로 근무를 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문 닫고 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제 전국의 대표들이 다 모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이신 겁니까? 너무 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갖고 모였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편의점 운영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큰일이 났다. 우리 모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45%에서 47% 사이가 됐는데 이번에 인상이 되고 나면 50% 이상이 되겠죠. 아니 편의점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인건비가 현재 40 얼마요? 45%에서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괜찮으시다면 사장님 가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일단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한 사람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각자의 점주들이 경영주들이 근무를 한다 치더라도 또 저녁에 바쁜 시간에는 2인으로 근무를 해야 돼요. 물건을 채우고 한 사람은 정리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건 팔아가지고 한 달에 나오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예를 들자면? 963만 9천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463만 7천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편의점의 그 소득이 96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400 얼마요? 46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인상이 되게 되면 500만 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오던가요? 임대료 평균? 평균 250 정도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익 중에. 그럼 얼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이? 그럼 현재는 13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은 43.3%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기로 법률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려하면 43%는 인상이 돼야 시급이 한 1,790원은 돼야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밤에 그거를 대입을 해봤습니다. 대입을 했더니 저희한테는 약 6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생깁니다. 적자가 돼요, 아예? 아예 적자가 됩니다. 그럼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에서는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어느 정도 선이었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겁니까? 저희는 1차적인 목표는 동결입니다. 동결. 7,530원 동결. 네네. 지금도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결정이 되면 좀 저희가 이제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거를 또 이제 계산을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구조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일단은 아주 가파르게 2018년도에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그때 예견이 됐지 않습니까?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10,000원 선까지 갈 거라는 이제 예고가 있었죠. 공약이기도 했고.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매년 저희 가족 같은 사람들하고 왜 대립을 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이 정도 올릴 생각이면 정부에서 아니면은 뭐 정치권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 올릴 생각이고 당신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테니 우리 서로 조금씩만 양보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최저임금 그 위원회가 막상 열리게 되면 서로 바로 결정하고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미리 인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좀 정해놓고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끝나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에 얼마 정도 오를 게 예상되니까 여기에서 대비해라. 우리가 지원해라. 나라에서는 얼마를 좀 지원을 해줄 거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줄 테니까 이거를 서로 이해해주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리미리 좀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 다 이해가 가족인데요. 됩니다.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매년 경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인상률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도 어렵고 지원을 얼마나 해줄 건지도 미리 다 이게 청사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닥쳐서 논의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래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다가 대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항상 매년 이렇게 싸워야 되는 알바들, 그 가족 같은 알바들하고 싸워야 되는 심정이 하여튼 힘들다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편의점의 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 아니냐. 즉 공급이 넘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게가 어려워진 거지. 최저임금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거, 물가 따라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반으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 어깨를 하나 더 큰 바위를 얹어놓는 게 근접 출점입니다. 각 메이커 프랜차이즈 각 프랜차이즈 간에 옆에 갖다 계속 붙이는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공정위 쪽에도 제의를 하고 좀 몇 번 제의를 해봤는데 같은 메이커 간에는 250m 거리 제한이 있지만 타 메이커는 그런 거리 제한이 아예 없어요. 같은 프랜차이즈 안에서는 250m는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법이 있지만 타 메이커, 타 브랜드가 들어오는 건 이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갖다 붙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좀 투쟁을 하고 계세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한편협이라는 사측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누누이 얘기하고 했는데도 어떤 그 개선점이 안 나와갖고 저희가 이제는 감시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렇게 옆에 붙이게 되면 앞에 가서 저희가 시위라도 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알바 노동자들은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이미 공급이 넘친다는 거 알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도,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편의점 하시는 대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퇴직금을 갖고 운영하는 게 편의점입니다. 또 물론 과장 광고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수익이 정확히 나오니까 들어왔다가 이 주변의 변화로 인해서 계속 변동이 생기는 거죠. 지금 뭐 명예퇴직이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 그만두시는 분들이 기술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프랜차이즈 편의점 같은 것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하느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기도 어렵단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임대료도 말입니다. 알바 노동자들은 말해요. 아니 임대료 올리는 데 대해서는 주인한테 한마디도 못 하시면서 왜 우리 약자인 알바들 시급만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이러는데요. 이게 임대차법이 벌써 몇 년간 계류가 되고 있는데 계속 뭐 통과된다 그러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당장 저희가 삶인데 하소연할 때도 없이 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불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는 수수료 얼마나 내세요, 사장님? 천차만별입니다. 수수료는 많게는 60%부터 적게는 10% 정도까지 그걸 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계약사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수익 구조에서 볼 때 지금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데 더 이상 인상하는 건 이건 힘들겠다. 동결해 달라. 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전망들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1,790원은 아니더라도 한 8,200원에서 8,300원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는가? 이 전망이 가장 우세하거든요. 지금 7,530원인데
8,200원에서 8,300원 정도 되는 것도 어려우실까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정부에서도 저희를 좀 도와주시고 특히 본사도 이제는 배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래도 편의점 차릴 정도 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 있는 거 아니냐, 살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일반인들은 하거든요. 편의점 차리는 분들이요. 예. 정말 소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갖고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소자본으로 시작하시는 거다? 네. 개인 사업자고 소자본입니다. 이걸로 프랜차이즈 전체를 묶어놓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그 브랜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개인 사업자들이고요. 모든 고통은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영세상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 안에 그만두게 되면 예.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계약 기간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문 닫으면? 그러면 폐업하면? 일단은 법적으로 뭐 지정한 위약금을 좀 내야 되고요. 얼마나 내요 위약금은? 수익의 2개월치를 내야 되고. 2개월치를 그냥 생돈으로 내야 돼요? 네네 그렇게 내야 되고 그다음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매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자 질문들도 들어와요. 아니 그렇게 힘드시면 그럼 그만두시죠. 뭐 계속 힘들다고 하면서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배운 게 없습니다. 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습니다. 결론은 할 수 있는 일이 물건 팔아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만둔다는 것도 저희는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을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 바람은 그겁니다. 예. 당장 문 닫는다고 해서 뭐 다른 걸 뾰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현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된다면 일단 8,200원에서 8,300원 선은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힘들다. 저희는 동결을 원합니다. 동결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발표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다시 정부하고 본사하고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3%입니다. 3%면 한 8,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8,000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집단 행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동시 휴업 뭐 이런 거예요? 네, 동시 휴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심야 할증도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왜 편의점주들이 전국에서 문을 닫고 모이셨는지 오늘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네. 편의점 가맹점 협회의 대표세요. 성인재 공동대표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정말 뉴스쇼 화제의 코너죠. 월간 아무개. 예. 월간 오늘은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소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부담스러우셨어요? 뭐 화제가 된다니까 또 화제가 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부담감 팍팍 들으면서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 방송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정말 방송인 다 되셨어요, 정두원 전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예, 비대위원장이요? 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예. 각 계파의 반발과 거부감이 없는 인사를 이제 추진한다. 친박에서도 거부감 없고 예. 비박에서도 예. 거부감 없는 인물 공통적으로 그런 예. 인물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난한 인사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의 상황이 예. 반발이 있어야지 비대위원장이 권위가 쓰고 이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어허. 양쪽 다 반발이 없는 사람들을 하면은 그 뭔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비대위원장에 예. 관심도 안 가졌지만 예.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양쪽에서 다 반발하죠.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쓴소리만 하고 다니시니까 사실은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을 지금 추천이 엄청 들어왔어요.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렇게 쓴소리하는 제일 앞장에 서서 쓴소리하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고쳐야지.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시는데 연락도 못 받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고 참.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 뭐 이국종, 이정미, 돌 뭐 이런 분들 이름 오르내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분들이 다 거절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당에서 예. 이 당의 얼굴을 내세우는데 진행하는 이 일 자체도 좀 뭐한 얘기 좀 애들 장난같이 일을 진행했어요. 정말 이거는 머리를 짜서 정말 비밀리에 진행을 해서 깜짝 내놓아야 될 사안인데 난 세상에 비대위원장을 공모했다는 얘기는 또 세상에 처음 들어봐요. 아유 국민 공모 이거 민주적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비대위원장을 공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 장난같이 돼버렸죠. 장난스럽게 느껴졌다. 그럼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 이국종 교수한테는 이름만 오르내린 게 아니라 실제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찾아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작심을 하고 간 건데 거절당한 거죠.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나름 기발한 이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국민들로서는 좀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겠죠. 신선하다고 느낀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아니 지금 외과에서 수술 응급센터 그 막 헬기 타고 다니고 이런 분한테 왜 갑자기 정치하는 분이 뜬금없이 왜 찾아갔냐. 이분이 몸 수술하는 분이지 정당 수술하는 분은 아닌데.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수술도 잘하시지만 그때 이제 의료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강단 있게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강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국종 교수가 사실 국민적인 인기가 높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욕심을 내는 건 사실인데 결국은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이국종 교수가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왜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국종 교수가 싫으면 만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그런 걸 하냐 됐다 이럴 텐데 만났어요. 그것도 언론에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정치를 하실 분 같은데요. 그래요. 정치 지금 그리고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요. 그리고 또 의료계 그런 인사도 필요하고 정치권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정미 재판관 누굽니까 돌 선생 이런 분들은 그냥 난 아예 실소 만나지조차 않았는데 만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는 보도가 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의사는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다. 갈 것 같다 그분. 어디로 갈까요? 당이요? 그건 모르겠죠. 근데 하여간 이쪽에 이제 응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낸 거죠. 그래요. 어쨌든 이국종 교수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김병준, 박찬종, 전희경, 김성원, 이용구 이분은 이제 현재 당무감사위원장, 중앙대 총장 출신 5명의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난한 사람이 된 거죠. 그냥 무난하다고 보세요. 박찬종 변호사는 쓴소리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박찬종 변호사도 사실 그 국민 이제 쓴소리는 하시지만은 이제 정치권에 떠난 지도 오래됐고 힘이 많이 빠져 계시죠. 그렇게 그럼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위원장 김병준 교수가 되겠죠. 김병준 교수는 위원장 아니면 나 이름 발표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이거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들으신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 자기의 그 급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급을. 나는 위원장 아니면 비대위원으로 할 거면 내 이름 발표하지 마라. 이제. 그랬을 거다. 그렇죠. 잘하시는 분이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확신이. 그럼 김병준 전 부총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해진 거네요. 그러면? 또 금방 또 다음 주에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월간 정돈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제일 지금 뭐 소문도 정가의 소문도 김병준 전 부총리 명예교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내부 반발은 상당히 큽니다.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5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하자마자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났느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이렇게 쭉 발표를 하고 뭐 의견을 좀 듣자 이랬더니 심재철 의원이 아니 김대행부터 사퇴하시오. 지방선거 폭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이게 지금 뭡니까?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아니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 사진 보는 모습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됐을 때 내가 막아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당의 혜택을 받아서 국회 부의장 하실 때 특수활동비 받았는데 밥 한 번 나한테 산 적 있느냐? 막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말이 오가고. 그러자 심 의원이 그때 누드 사진 보도 당시에 출당 요구가 당에서 나온 적 없다.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셔라. 또 막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공당에서 이제 최고 의결기관인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논쟁이 아니라 시정자패들의 싸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권위도 없고 거의 무정부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물러나라 이 얘기는 뭔 얘기하고 같으냐면 지금 당신이 비대위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린 그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내부에서 해라. 전당대회 치러라.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지금 이제 계파 간의 싸움 그러잖아요. 계파는 그래도 당 내에서 계파라는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분파입니다. 이제 분당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분당 직전 상황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당 거죠. 싸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과거에 친박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그걸 열었는데 이제 김용태가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친박에서. 갖고 그 전국위원회를 성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비대위원장 추대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그래가지고 전국위원회가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친박이나 이쪽에서 서로 계산할 겁니다. 전국위원회 이제 성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성원을 채울 것인지 말 것이냐를. 갖고 만약에 이제 성원이 될 것 같으면 친박 쪽에서는 이제 몸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갖고 난장판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면 우리 비대위 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분당 수준도 가는 거죠. 그럼 성원이 화요일 날 어떻게 전국위원회 성원 될 것 같다고 보세요? 계산은 해놨을 거예요. 성원이 되니까 이제 밀어붙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권위가 없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다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다 침을 뱉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바른미래당 갔다 온 사람.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그때는 바른당이었죠. 바른정당.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닌가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이산이 아닌가비요. 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당신 갔다가 필요해서 돌아온 사람 아니냐 우리가 필요해서. 그 딱지가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주홍 글씨가.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게 한번 갔으면 끝이지 왜 돌아옵니까? 그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비난받아야 될 행위들을 한 거죠. 복당파는. 명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명분이 그때 없었다. 명분이 뭐냐면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통합을 안 한다고 그 명분으로 그럴 거면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신념이나 뭐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이해타산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 거죠. 스스로의 권위를 사실은 지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다.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가 하는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권위가 안 선 이유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 의원 개인 생각은? 그래서 한국당. 이제 비대위 체제가 억지로 이제 세워져서 친박의 반발 속에서 이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 지지부진하게 뭐 전당대회도 열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계속 싸움이 속에서 이제 내년 총선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그 한 5석도 못 꼬집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또 어떤 이제 큰 5석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내후년 내후년에 총선에서 공천을 해가지고 총선을 치르면 5석선 또 못 건져요. 이 상황에서 하면 5석이다? 못 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후년 총선에는 지금 있는 정당은 다 이름은 다 없어져요. 자유한국당은 그 대후년 총선에서 없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없습니다. 자유평화당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더불어민주당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 깨닫죠.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적어도 이 이름으로는 못 간다. 총선 못 치른다. 이합 집산이 벌어지죠. 그거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의원들 다 듣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월간이고 뭐고 이제 못 나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빼고는 다 이름은 일단 없어질 것 같습니다. 총선 치를 때쯤 되면 뭘 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리도 없으니까 걸 것도 없고 그냥 입 다물고 사라지겠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은 지금 뭐 좀 말씀하신 것처럼 걸 것도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냥 발을 띈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막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한국당에서 모셔갔었어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이 청산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청취자들도 그런 문자 보내주시는데 어쨌든 전화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바른미래당으로 갈까요? 기무사로 갈까요? 뭐 아무데로 가죠. 시간상 어디 먼저? 바른미래당 잠깐 갔다가 기무사로 갈까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독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까요? 정치로?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얘기했던 건데 주식 투자하고 비유하면 돼요. 주식이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바닥을 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일단 빠지자. 그래서 좀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들어가자. 타이밍을 본다? 이제 그거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말할 자유도 없나요? 왜 그러세요? 제 생각을 말할 자유가. 개인 생각이니까 뭐. 그러니까 일단은 타이밍 보고 돌아올 타이밍을 볼 건데 타이밍이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이제 더 이상 좋을 일이 없죠. 기회가 한 번쯤은 더 열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감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 그 반등할 일은 별로.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콘텐츠를 다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그걸 채워와야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건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걸 채우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떠난 건데. 독일부터. 그 자세는 좋아요. 자세만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바른미래당 여기까지만. 기무사로 갑니다. 기무사. 제가 왜 기무사 얘기를 꼭 여쭙고 싶은 거냐면은 정두환 전 의원은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이 궁금한 거예요. 기무사에서 탄핵 정국에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3월에 검토한 건 줄로만 알았는데 문건이 하나 더 나왔어요. 11월부터 검토를 했다. 11월이면 여러분 10월 24일에 이 태블릿 PC 첫 보도가 나가고 10월 29일에 첫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11월 초부터 계엄 문건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시 우리 촛불 시위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놀라고 그것보다 우리 자신부터 놀랬죠. 그렇죠. 이렇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됐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을 저는 여럿 봤어요. 이 축제처럼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상 상황으로 이제 파악을 할 상황이 아닌데 그걸 비상 상황으로 보는 거는 좀 지나쳤죠. 근데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제가 국방위원장으로서 이제 우리 국군을 볼 때 우리 국군들은 거의 월급쟁이화 돼 있어요.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장교들은, 이 군 수뇌부들은 직업군인들. 왜냐하면 거의 이제 권력에 이제 거의 예속화돼 있죠. 옛날에는 참모총장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권도 없어요. 참모총장 청와대에서 다 하니까 군인사를. 그러니까 참모총장도 뭐 거의 그 권력의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군인들이
예전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간이 크고 담이 큰 군인은 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윗선에 예. 언질이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예. 이런 문건을 작성을 누가 감히 하지 못해요. 잠깐만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군에서 꾸려갖고 이거 수사해라 라고까지 한 정도 상황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기무사가 그러니까 이 국민에 대해서 발포까지 하자는 이 문건을 스스로 써가지고 위에다 보고를 한 거냐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냐 이걸 지금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두원 전 의원 국방위원장 출신이 보시기에는 어떤 군인도 이런 정도의 위중한 문건을 이런 위험한 문건을 스스로 작성해서 갖다 바쳤을 리는 없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경험해봤던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예. 지금 그런 군인은 없어요. 이렇게 간 큰 군인은 없다? 예. 예. 아니 충성심이 막 너무 넘쳐가지고 뭔가 내가 대통령을 막 지켜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밤새 작성해서 갖다 바칠 이게 쉽게 말해서 상황. 내란 음모거든요. 지금 통진당은 이제 내란 예비 음모로 이제 해산이 됐고 이제 다들 구속돼서 형을 받고 살고 있는데 예. 내란 모의를 할 정도면 그건 보통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했겠죠. 자, 그럼 그 지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겠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입니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까? 그 당시에 김기춘 씨는 비서실장도 아니었는데요. 아니었나요? 10월 달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누구 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하여간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준 것들은 옛날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걸로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얘기는 못. 이것도 뭐 다 짐작이고 정치 구단의 느낌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 하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시 없이 그렇게 됐을 리가 그런 군인은 지금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당시 비서실장은 이원종 비서실장이었죠. 예,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합참의장이니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 하잖아요. 예. 그럼 청문회 때 5.16을 구테타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국방위원장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비겁하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인이 북한에 대해서 비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해서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청문회에서 5.16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얘기 못하냔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 군인의 실상입니다. 월급쟁이 같이 전락해버렸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런 거를 계엄령, 발포, 언론 통제 이런 문건 누가 만들었겠냐. 지시가 있었을 것. 자, 시간 30초 남았습니다만 기무사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해체냐. 아니면 해체에 준하는 어떤 다른 개혁의 방법이 있겠는가. 아니 검찰이 뭘 잘못하면 검찰을 없앱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순 무식한 이제 생각은 좀 너무나 엉뚱하고요. 해체까지는 단순 무식이에요. 원래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뭘 잘못하면 해체하고 세월호 사건 나니까 해양경찰청 해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이거는 좀 너무나 뭐 1차원적입니까? 예, 단세포적인 반응이죠. 그래요. 해체는 그런데 개혁을 뭐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보안사 개혁해서 만든 게 기무사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되겠죠.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진전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요. 조금씩 진전하기를. 이왕이면 조금씩이 아니라 확 한 번에 많이 발전하기를, 개혁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6609님이 시간 좀 늘려주세요. 끝날 때 된 걸 느끼셨어요, 이분이.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그나저나 월간 유인태가 막을 내리면서 지금 짝을 찾으셔야 돼요. 좀 물색하고 계세요? 아이고, 제가 왜 물색합니까? 물색 해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추천 좀 해주십시오. 예, 월간 짝 잃은 기러기 정두원 선생의 짝을 우리 찾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의 이름은 아까 한국당 비대위원장 누가 좋겠습니까? 거기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더니 월간에도 또 추천을 막 해주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정치 얘기 하기 싫다나 그러면서 썰전도 떠난 분이잖아요,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정치 얘기 안 하고 이제 책만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국종 교수,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 이국종 교수는 제발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선님 그러셨어요. 흙탕물에 발 안 담그게 좀 해주세요. 그러셨고 4754님, 정내윤님 등등은 총선 되면은 살아남을 정당, 이 이름으로 있을 정당은 몇 안 돼 보인다. 이합 집산이 그 전에 있을 거라는 말에 이분은 동의하신답니다. 예. 편의점 동시휴업 관련해서는 야간 알바생이 문자 많이 주셨어요. 6273님, 편의점 야간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휴게수당, 야간수당 다 안 받고요. 힘든 사장님 생각해서 딱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좀 해달라.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어쩌다 보니 을과 을들끼리 싸움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문자가 꽤 많이 와요. 그러니까 편의점 주도 사실은 부자, 재벌 아닌데 그리고 알바생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의 싸움처럼 돼가는가. 이 상황이 슬프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제 3, 4위전과 결승전 딱 2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우승국은 어느 나라가 될까요? 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본 세계 축구의 흐름은 어떤 걸까요? 우리 축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결산을 좀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그래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KBS 축구 해설위원이죠. 한준희 해설위원 만나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돌아오신 거죠? 네, 8강전은 이제 한국에 와서 했고요. 저는 현지에서는 16강전까지만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예상하셨어요?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만날걸? 일단 프랑스가 올라온 것 자체는 충분히 세계의 많은 평론가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죠. 프랑스가 있었던 쪽에 물론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벨기에도 있기는 했지만 프랑스 자체가 워낙에 호화 멤버인데다가 애초부터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으로 꼽혔던 팀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탑10 안에는 들 수도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결승까지 오리라고 예상했던 세계 평론가들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크로아티아가 그렇다고 해서 멤버가 나쁜 팀이냐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니고 크로아티아가 보유하고 있는 멤버들은 사실은 굉장히 수준급이고 이 세대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기대를 가져온 팬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한 30줄에 접어들면서 마침내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성적을 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액면가 전력으로 봐서는 프랑스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기는 할 겁니다. 게다가 크로아티아가 아시다시피 3경기 연속 연장전을 지금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 비해서는 한 경기를 통째로 더 많이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크로아티아의 주력 멤버 선수들이 나이가 또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전체적인 어떤 체력의 신선한 면에서 프랑스가 분명히 우위에 있고 여기에 또 프랑스가 지금 갖추고 있는 멤버 구성의 안정성도 프랑스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줄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지금까지의 투혼과 마법이라면 무슨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공은 둥그니까 차봐야 아는 그런 결승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 지내고 나면은 월드컵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팀도 좀 결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시급한 숙제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가장 심각한 이번 월드컵이 남긴 것은 역시 우리가 4년 동안 우리의 축구가 과연 몇 발짝이나 앞으로 나아갔는가, 오히려 뒤로 뒷걸음질을 쳤는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4년의 기간이라는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혼란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더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년의 월드컵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뭔가 축구팬이라든가 국민들에게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월드컵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번 월드컵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 선임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그 수장을 뽑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김판곤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은 가능한 한 빨리 결정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출국을 했습니다. 외국인 감독들 만나보러 출국을 한 상태. 근데 외국인 감독으로 가겠다고 좀 확정 지은 건 아니죠?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안에 이제 또 소위원회가 있는데 정보전략 소위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미관 말직이기는 합니다만 축구협회에 한 발을 담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발가락 정도는 저도 축구협회에 담그고 있습니다. 발가락을 담그고 계시군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 외국인 감독들에 대한 어떤 연구 자체는 몇 개월 전부터도 수행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의 이후를 대비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의 어떤 기술위원회보다는 분명히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딱 안성맞춤에 원하는 감독을 실제로 데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또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 김판곤 위원장이 정말 뭐 고생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만 또 우리의 지금 국민들이나 축구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와줄지 안 와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제 그런 걸 차치하고 일단 탐나는 사람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물론 이제 제가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비싼 감독들이 아무래도 더 탐이 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한국 축구에 뭔가를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가장 뭐 대표적인 예로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은 뭐 2002 월드컵 자체의 성공도 성공이었습니다만은 히딩크 감독이 그 당시에 추구했던 훈련법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땅을 떠난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 축구에 굉장한 플러스로 남아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임하게 되는 감독은 한국 축구가 현재 지니지 못한 무언가를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게임을 잘 뛰게 하고 성적을 올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체질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감독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히딩크 감독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후에 한국 프로축구에도 히딩크 감독의 발자취라든가 영향력이 숨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축구를 그렇게 한 단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표팀 수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제2의 히딩크 말고 그때 그 히딩크, 바로 그 히딩크를 다시 모셔오는 건 방법이 안 되겠는가? 어떤가요? 물론 히딩크 감독이 지금 최절정기로부터는 조금 지났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지금이라도 한국 대표팀에 와준다면 저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는 사실은 저는 찬성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본 기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대와 이제 축구의 트렌드가 조금 변해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히딩크 감독이 갖고 있는 기본이라는 부분을 저는 좀 신뢰를 하고 있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히딩크 감독이 지니고 있는 어떤 또 보스로서의 카리스마 전체의 어떤 팀을 하나로 엮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웅변술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온다면은 저는 예스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보스로서의 기질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최전성기 지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우리가 뭐 뚜렷한 외국인 감독, 정말 독보적인 외국인 감독을 못 데려올 바에는 히딩크가 한 번 더 와서 뭔가 분위기 쇄신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의견 알겠습니다. 또 하나 K리그가 지난주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관중이요.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위원님. 대구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저 몇만이 들었던데 저는 보면서 이 관심을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 이게 관건이겠다 싶었어요. K리그는 월드컵의 특수를 여태까지 역사에서 보면 그다지 누렸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이러한 현상도 결국은
가만 내버려둬도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는 저는 결코 생각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K리그가 앞으로 그래도 최대한 잘 활용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또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기회를 조금이라도 맞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려면? 우리 K리그가 여태까지 흥행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 팀이 내 팀이다. 이 팀이 내가 지지하는 팀이고 응원하는 팀이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현우 선수라든가 지금 월드컵 스타들에 대한 관심을 그 선수 한 명에 대한 관심으로 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선수가 어느 팀에 소속이 되든지 그 선수가 소속된 팀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서포터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지금 각 구단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분들이 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고안을 하고 또 실제로 실행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월드컵은 끝냈습니다. 월드컵 끝났다. 탁 손 터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축구가 어떻게 한 발짝 도약할 건가 정말 이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김현정의 뉴스쇼가 우리 축구를 걱정해 주시니까 우리 축구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저 꾸준히 걱정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BS 축구 해설위원, 참 뉴스쇼의 축구 담당 위원이십니다. 한준희 위원이었습니다. 신나죠? 이 노래가요. 잠시 후에 우리 채널을 맡아줄 이한철 DJ가 손흥민 선수 헌정곡으로 얼마 전에 만들었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의 노래로 추천합니다. 이한철, 너무나도. 현직 판사가요 1억 원대 뇌물을 받아서 지금 대기 발령 중이라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씁쓸한 뉴스를 우리가 왜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